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세 경제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182쪽 중세 사회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사회에서 성씨 얘기 먼저 하고 갑시다. 성, 우리가 쓰는 성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 이런 성들 얘기하는데요. 이 성 사용 시기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귀족들이 성을 쓴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성을 쓴 것은요, 고려 때부터예요. 그리고 천민들이 성을 쓴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갑오개혁입니다. 모든 신분제도가 없어졌던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성 사용 시기는 이렇게 보시고요. 바로 위에 그 성 사용의 그 배경 좀 보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대 때의 사성 정책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왕시성을 하사하는 내 일쪽으로 이제 끌어안는 의제 가족의 형태로서 사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성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민 스스로 중국의 성씨를 받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씨나 맹씨 같은 경우, 제갈씨 다 중국 성씨도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옛날부터 써오던 성이 있으면은 토성이다. 토착성이다. 그래서 그냥 써라 라고 인정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는 평민층까지 성을 사용하게 되면서 성 쓰는 계층이 많아졌다. 성을 사용한 계층이 많았다는 얘기는 공민권을 갖는, 그러니까 공민권을 갖는 백성이 많았다. 공민권이라고 하면은 국가의 충성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백성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성을 쓰는 계층들이 많아지면서 본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본관 아시죠? 본관. 성씨의 고향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본관들 다 있으시죠? 밑에 그래서 탐부에 보면은 나의 뿌리를 한자로 써봅시다 해서 한자입니다. 한문으로 한번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본관, 그 다음에 파, 세손, 그리고 주소입니다. 이걸 한자는 써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본관과 주소를 알 수 없으니까 본관은 예를 들어서 김씨다 그러면 김해 김씨 그죠? 김해 김씨. 김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본관이 되는 겁니다. 김해. 그렇지? 본관. 파라고 하는 건 뭐냐? 파라고 하는 것은 김해 김씨라고 해서 다 내 일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계 조상의 할아버지예요.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후손들이 다 일족이 아니고요. 그 후손 중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몇백만 명 되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 중에서 내가 서 있는 내 입장에서 직계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 할아버지,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수로 왕이 대시조다. 그럼 중시조 정도, 중시조 정도. 그렇지? 그 파입니다. 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죠? 세손이 있어요, 세손. 자, 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손, 그 할아버지로부터 나는 몇 세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세 손이니, 20세 손이니, 30세 손이니, 이렇게 하는 거죠. 참고로, 나라는 사람은요, 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세손입니다, 세손. 그럼 밑으로는 뭔지 아세요? 밑으로는 대손이 되는 겁니다. 대손이다. 대예요, 대. 그러니까 나를 기점으로 합니다. 나는 이 할아버지의 1대손이다, 5대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5세손이다. 대라고 하는 건 내 밑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정을 가지시고요. 아이들이 있다, 자제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은 여러분으로부터 1세, 1대, 뭐라고 그래요? 1대. 이렇게 하는 거죠. 1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와 대는 그런 구분이에요. 위, 세, 밑에 대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도 한자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전에 그 서울시, 지방지 서울시 면접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집단 면접하면서 쪽지시험 같은 것도 보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면접 시험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는 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5급, 7급 공무원에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지금 개편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심화 과정 패스를 해야지 3급 이상 패스해야지 아마 응시 자격이 아마 부여가 될 겁니다. 경찰직 공무원 시험에는 2022년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제 한국사 과목에서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 물론 이제 면접 볼 때 이런 부분을 물을는지 묻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뭐 본관이나 또는 뭐 자기 주소 쓰는 거나 이거는 자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한번 써보시고요. 실제로 이게요 초등학교 4학년 커리큘럼에 나옵니다. 뭐까지 나오냐면 이거 외에도 본관, 파, 세손, 주소 그리고 뭐도 나오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도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의외로 말이죠. 의외로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한자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간혹 자기 이름을 못 쓰고요. 써봐 그러면 주민등록증 보고요. 보고 쓴다는 것에 거의 그리는 그런 수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이러한 손자들도 많습니다. 손자나 외손자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미 초등학교 과정에 이미 나온 얘기다. 아셨죠? 이거는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끔 족보가 없어서 저는 본관이나 파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아마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족보 찾는 그런 어떤 사이트도 있고 그렇대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녕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친인척 중에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살아 계실 때 한번 여쭤보고요. 본관이나 파 이런 분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더불어서 고려시대 때 이제 본관 제도가 나와서 같이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려 신분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신분 제도는 중세죠. 고대 사회, 삼국사입니다. 고대 사회 때 신분 제도는 3계급으로 해요. 3계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계층이 왕족과 귀족, 그 다음에 평민, 농공상 계층, 맨 밑에 누군가요? 천민들이죠. 노비들로 구성된 천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고대고요. 중세,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별별 다를 건 없어요. 구조는 이 신분제도화에서 똑같습니다. 맨 위에 누가 나오죠? 왕족과 귀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처음 나온 계층이 있습니다. 중류층입니다. 그리고 양인층, 천민층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왕족,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여기에 중류층. 중류층은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이면서 지배층의 말단 계급이 돼요. 보세요. 여기까지 나눠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지배층입니다. 고려 때. 얘네 피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류층은 지배층이면서 지배층의 말단 계급이고, 고려 때 처음 나왔고, 그럼 이제 조선시대 때 가면 얘네 누구냐면은 중인이에요, 중인. 근데 고려 때는 중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신분이에요, 신분. 양반, 상민 이렇게 하지 신분 얘기합니다. 근데 중류층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의 중간층 이런 정도. 그러니까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 그런 신분을 지칭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기술관들이 많죠. 여기 누가 있냐면은 여기 세 번째는 양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양인층인데요. 농공상, 농공상. 주류는 누구냐 하면 여기서 누구죠? 농. 농. 자, 여기 또 누가 나와요? 특수, 행정,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향, 부곡, 소, 역, 진민들입니다. 역, 육로교통, 진은 수로교통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죠. 맨 밑에 누구냐 하면은 천민들입니다. 천민의 대다수는 누구죠? 당연히 노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에
신분 구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귀족들이 있죠. 이 귀족은 통상 우리가 문벌 귀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려 지배계층은 각 시기별로 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10세기 지방호족에서요. 지방호족. 12세기 중엽까지는 문벌 귀족입니다. 그 문벌 귀족 사회의 쇠기를 박은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무신정변이죠. 그러니까 12세기 후반에는 누구? 무신. 특히 무신 정권, 그걸 우리가 최씨 정권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세기. 이때 누구였죠? 권문세족이었죠. 그 다음에 권문세족과 상급 관계했던 14세기 후반에 누구죠? 신진 4대부. 그렇죠. 이게 이제 고려의 지배계층의 변천 순서예요. 각 계층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정치사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서 중복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뒤에 보시면은 중류층 좀 보겠습니다. 중류층. 향리라든가 남반, 향리는 서리와 아전이 있습니다. 서리는 요즘 얘기한다면은 서리는 국가직 공무원이고 아전은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리입니다. 남반은 궁중의 잡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남반이라고 그래요. 궁중의 잡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남반이란다. 그 다음에 하급 군인. 여기다가 이제 빠져있는 기술관들이 있죠. 기술관들.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민 있죠. 농공상 계층들. 그 중에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농민은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정농민이라고 했는데, 자, 정과 백정이 있다. 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직역의 의무, 맡은 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로부터 얘네는 뭘 받냐면 토지를 지급을 받습니다. 토지 지급을 받아요. 근데 백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지급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정이라고 할 때 백은요. 백은 뭐냐면은 흰 백자입니다만은 흰 백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의 의미예요. 무. 그러니까 직역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지급이 없다. 아시겠죠? 그럼 백정과 정 중에 누가 더 많냐? 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국가로부터 토지 지급이 없다고 그래서 얘네들 맨날 먹고 놀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조상 대대로 세습 경작 때 내려온 토지나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개간했거나 간척했거나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 토지를 뭐라 하냐면은 민전이라고 합니다. 민전을 경작했었던 거죠. 민전의 세율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이에요. 백정입니다. 대다수는 백정농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향, 부곡, 소민들 아까 말씀드렸죠? 역, 친민 얘네 되고요. 밑에 화척, 친척, 제인, 양수척 있습니다. 화척은 도축업자인데 조선시에는 백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이지만 조선의 백정은 누구예요? 도축업에 종사했던 천민층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려시대 때 그러면 도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화척이다. 친척, 제인, 양수척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법제상 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천민 대접을 받아요. 이 직 자체가 천에서 천민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법제상은 양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는 천민이 있습니다. 천민의 대다수는 누구예요? 노비죠. 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 소속된 뭐가 있어요? 사노비가 있습니다. 다시 공노비, 사노비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뒤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노비 관련법 해가지고요. 천자 수모법부터 해가지고요. 마지막 갑오개혁 때 산노비까지 해방된 그 과정을 좀 봐주세요. 그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앞장에 노비의 특징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사 노비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에 소속된, 개인에 소속된,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된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재산으로 간주돼서 가장 천시됐으며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노비는 원칙상 관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실제는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죠. 무신정권 때 보면 이의민이라는 사람 아시죠? 경계성이가 죽고 나서
노비로서 권력을 잡았던 이음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색혼입니다. 한자는 동색혼은 같은 계층끼리만 혼인한다는 거야.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일천즉천이라는 얘기에서 동색혼을 반박할 수가 있어요. 일천즉천은 무슨 얘기야?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은 자식은 자동으로 노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비예요. 어머니가 양인입니다. 원래는 혼인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원래는. 근데 일부러 혼인을 시켜버려. 노비 주인이. 왜? 여기서 혼인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돼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노비가 된다. 일천즉천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재산 증식이에요. 재산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천자수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자수모법은 뭐냐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노비예요. 자, 주인은 A와 B입니다. A와 B예요. 그럼 여기서 혼인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죠. 얘의 주인은 A인가 아니면 B인가? B가 A의 주인이 됩니다. 이건 노비종보법이라고요. 그래서 노비와 노비 간의 소생인 자식은 어머니 소유주의 기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비는 매매가 가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빠 노비, 남자 노비하고 여자 노비 중에서 누가 더 값이 비싸냐 하면 여자 노비가 값이 더 비싸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고려시했던 노비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노비 같은 경우는요. 집 안에, 주인집 안에 기관한 노비를 뭐라고 그래요? 설고 노비라고요. 주인집 밖에서 기관한 노비를 뭐라 한다? 외고 노비라고 그래요. 이 외고 노비는 신분상 노비이지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은 일반 누구하고 똑같냐 그러면 일반 농민들하고 처지가 거의 비슷해요. 혼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재산도 가질 수 있고 또 재산도 세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노비는 외고 노비는 노비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냐? 외고 노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4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이 신분제도의 특징령 보겠습니다. 고려 신분제도는 엄격하고 세습돼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대로 그대로 세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계층이면 별일 없으면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위아래에 이 아래로의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하면 한 서너 가지 나와 있나요? 바로 이때 한번 봐봐요. 자, 중류층, 상위 양리나 상위 서리 등은 과거를 통해 문반에 올 수 있죠. 과거는 신분 상승의 수단이죠. 요즘에 무슨 고시 이런 되겠죠. 그 다음에 군인이 군공을 쌓아서 무반으로 출세할 수가 있고요. 고려 말기에 하면 첨설직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첨설직은 명예직이에요. 워낙 이렇게 해서 무신들이 공을 세워가지고 관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관직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명예직을 주는 겁니다. 첨설직이죠. 직역을 가진 농민들 있죠. 직역을 가진 농민 아까 뭐라고 했니? 정이라고 그랬니? 아니면 백정이라고 그랬니? 정이에요. 직역을 가진 농민들. 그 직역에 의거해가지고 신분 상승이 가능했으며 외고노비 방금 말씀드렸죠. 재산을 모아서 양이 되기도 하고 재산 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향, 부곡, 소민들이 있습니다. 특수행정 구역민들이죠. 이건 우리가 이미 정치사에서 말씀드렸죠. 후기에 일반 군현으로 승격됐다. 특수행정 구역민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쓰라 그러면 뭐예요? 바로 공주 명학소의 봉이라고 있죠. 또는 망이 망소의 봉입니다. 망이 망소의 형제가 봉기를 하죠. 명학소에서. 그래서 이게 워낙 사건이 커져. 진압을 못해. 그래서 어떤 이제 달래는 거죠. 어떤 달래가 어우르는 과정에서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놨습니다. 충순현. 지방관이 파견되는 최하의 단위까지 최하의 단위가 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했다. 특수행정구역 소멸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년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결론입니다. 메모리 하나 봅시다. 엄격 세습됐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있었다. 가끔. 이런 변화는 빈번한 변화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변화는 한 4가지, 5가지 정도 변화가 있죠. 이러한 변화는 그리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결론은 한번 그 신분이면은 별일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신분 제도는 거기까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양인의 대다수는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농 정책과 농경 문화 속에서 중농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농경 문화 속에서 농민들이 노동력을 중시한 흔적으로서 뭐가 있냐면 향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밑에 향도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향도는 매향을 하는 물이다. 그래서 그 무리를 향도라고 하는데 매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매는 매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나무를 뭐 한다는 거야? 매장한다. 그 매장할 때 노동력을 향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향도에 대한 향도는 밑에 성격 좀 봐봐요. 불교의 대표적인 신앙 공동체 조직으로 매향 활동하는 무리다. 그 기호는 신라 때 김유신이 화랑도를 용화향도라고 칭한 데서 비롯됐다. 용화향도입니다. 화랑도는 보통 글 공부하고 무술 공부를 담당했죠. 여기에 이제 뭐도 아마 노동력 동원도 화랑도란 자체, 화랑도란 그 조직 자체가 노동력 동원에도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용화향도라고 칭한 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밑에 활동을 좀 봅시다. 근데 고려시대 때 이 평민들의 향도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이나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 후기 때 가면은 마을의 노역, 혼례, 상장례, 민속신앙과 같은 공동조직, 그러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이 향도가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던 것 같다. 조선 초기에는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향도를 또 동원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향도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어요. 이런 노동력이. 시골에 가면은 요즘은 거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옛날에 장례를 치면 상여를 매잖아요. 꽃상에 매거든요. 장의사차로 운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꽃상에 맬 때가 상여꾼 있죠. 상여꾼도 어디서 기렸냐면 바로 여기에서 기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고려시대 때 매향의 실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좀 봅시다.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해서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불교 신앙의 하나이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매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향나무를 잘라서 영창차 운반해서 갯벌에다 묻어놓습니다. 묻어놓고요, 모년 모월 모시에 어느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향나무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매향비를 세워놔요. 향나무를 매장했다는 비석입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미륵이 출현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향도를 매향할 때 그 향도에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고려 말에는 홍건적 외구의 침략이 굉장히 심했죠. 외구의 침략이 심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을 때 농민들은 스스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뭘 했어? 매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마지막 밑에는 넷째 줄 봐봐요. 자료에 확인된 매향비가 모두 고려 말 조선 초에 만들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여말 선초의 외구의 노략질이 심했던 혼란한 시대에 바닷가의 민중들은 무언가 새로운 세상에 대해 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매향비는 당대 민중들이 미래에 다가올 미륵불의 출현을 예견하면서 비밀리에 향나무를 묻고 그 사실을 은밀한 곳에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불안감을 달랬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매향을 했는가? 이때 이제 동원된 노동력을 향도라고 했고, 그리고 대표적인 밑에 사진 있죠? 경상남도 사천 매향비가 있잖아요. 사천 매향비에 그 위에 잘 보면은 이 동원됐던 인원이 얼마예요? 약 주민 4,100명이 동원됐다고 그래요. 4,100명이 이 돌을 매향을 하고요. 매향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현재 사천에 가면 있어요. 경상남도 사천시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년 모월 모시에 어느 마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디다가 매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일종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중에 그런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 매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은 사회 시책과 사회 제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죠. 고려를 중세라고 그랬죠. 중세사의 가장 큰 성격은 뭔죠? 유교 이념이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격입니다. 그럼 이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 면에서 유교 이념, 자, 경제 면에서 유교 이념, 사회 면에서 유교 이념, 사상 면에서 유교 이념이 있습니다. 정치 면에서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왕의 독주를 견제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적 기능을, 혈족적 기능보다는 행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고려시대보다, 고대 사회보다 훨씬 더 진전된 정치 모습이에요. 이거를 정치 면에서 유교 이념이라고 그래요. 경제 면에서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중농 내지 권농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 면에서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민, 백성을 위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그 민본.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민, 중, 지, 위. 민중치이다. 자, 민은 백성. 농공상 중에서 대다수 누구? 농민입니다. 농민.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근본으로 하고, 농민을 가장 소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농민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교 이념의 경제정책도 그런 농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중상이다, 중농이다. 중농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사상면에서는 유교 윤리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유교윤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부모에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윤리 그럼 우리가 충효를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문제는 과연 이러한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고려시대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우리가 고려 사회를 뭐라고 그래요? 중세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구현 방향,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게 중세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은 정치면에서 유교 이념 이거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어 없어? 있었죠. 그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대성제도라고 그랬죠. 또는 대간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이 돼서 서경하고 간쟁하고 봉방하는 기능이야. 즉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거든.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언제 때 처음 나왔다고 그랬어요? 고려 때 처음 나와요. 그렇죠? 대성제도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 면에서 유교 이념은 구현이 된 거예요. 한편 경제 면에서 중농 정책입니다. 경제 면에서 중농 정책은 유교 이념이에요. 중농 정책을 위한 바로 우리가 앞 시간에 중세 경제 파트에서 개간, 간척, 종자 개량, 또 뭐 농기구 개량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등등등 나옵니다. 전부 뭐요? 중농 정책의 일환이죠. 뭐 저수지 시설의 개량이라든가 수리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명 경제면에서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부분입니다. 사회 시책과 사회 제도를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면에서 이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 시책과 사회 시설이었다. 그래서 밑에 왜 농민생활 안정체계 해가지고 왜 이 농민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 누구라고요? 농민이에요. 농민의 몰락은 국가 재정의 파타입니다. 최소한 먹여 살려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속 조치로 뒤에 보시면은 권농정책 이거죠. 이런 권농정책과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제도가 있어요. 흑창, 제2보, 의창, 상평창, 동대비원, 서대비원, 해민국, 구제도감, 구급도감 다 뭐야? 사회시책. 누굴 위한? 위민, 민본, 민중지위를 위한 사회시책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서 진짜 이 세대 사람들이 아플 때는 다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치료를 보장받고 말이요. 또 금방 낫고 말이지.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아마 이때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만 혜택을 받았던 걸로 봐요. 실제 혜택은 거의 못 받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주술, 무속 이런 데 많이 의존하죠. 요즘 같은 뭐 구술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민간요법에 의해서 치료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 받건 안 받건 간에 이런 제도들은 최소한 얘네를 먹여 살려놓기 위한 후속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교이념, 사회면서 유교이념을 구현하게 한 방안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회 제도의 그 기구도 있죠. 기능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놓으십시오. 먼저 유교윤리입니다. 사상면에서 유교윤리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법률에서 보면은 반역죄하고요, 불효죄가 있습니다. 반역죄와 불효죄를 가장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왜 반역죄와 불효죄를 가장 무겁게 처리했냐? 거꾸로 유교윤리를 중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뭘 유교윤리라고 그랬다고? 나라에 충성하는 거, 부모 효도하는 거 이거죠. 충에 대한 배신은 뭐야? 반역죄죠. 효에 대한 배신은 뭐예요? 불효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역죄, 불효죄를 가장 중죄로 다스렸냐? 유교윤리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바로 이때 법률 봐봐요. 법률에 반역죄와 불효죄 등 사람의 기본 도리를 어길 경우 중죄로 다스려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등 유교윤리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다 뭐야? 효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효. 그죠? 효죠. 또 문종대 때는 삼원신수법. 사형죄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재판관이 심사하는 겁니다. 1심에서 사형해서 바로 집행. 이게 아니라 재판의 공정을 위해서 모든 죄인이 아니라 사형죄인에 대해서 3번 심사하는 거죠. 삼원신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은 관습법 중시했고요. 지방관이 재량권 행사에 따라 있죠. 고려시 때 법률은 당나라 법률을 모방한 71조유라고 보조 법률이 있었어요. 내용은 많지 않죠. 그래서 관습법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판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한 가마 훔치면은 예를 들어서 곤장을 100대를 친다. 그리고 귀양을 보낸다. 이런 판례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경범죄는 거의 지방관 자치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지방자치질서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형벌의 종류는 5종의 형벌이 있습니다. 뒤에 표현 보겠습니다. 태, 장, 도, 유, 사. 그래서 각각 5가지, 3가지, 2가지 나눠져 있죠. 태형은 회초리, 장형은 곤장, 그 다음에 도형은 징역, 그 다음에 유형은 귀양입니다. 사형은 교형과 참형이죠. 교형은 뭐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베어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참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태형과 5종인데요. 조선시대도 비슷하거든요. 태, 장, 도, 유, 사형이에요. 유형과 유배가는 거 사형은 항상 뭐를? 태형과 장형이죠. 태형과 장형을 거친 다음에 태형 내지 장형을 거친 다음에 도나 구속, 유배나 그 다음에 사형이나 이렇게 합니다. 바로 구속시키고요. 유배 보내고요. 사형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맞아야 돼요. 일단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배형 봐봐요. 유배형. 3가지가 있죠. 이천리, 2500리, 삼천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봐봐요. 애국가에 무궁화 몇 천리라고 그랬어요. 삼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해봐야 삼천리에 3천리. 4km가 10리입니다. 40km는 100리입니다. 400km는 1000리입니다. 1000리. 부산에서 서울까지요. 부산 서울까지 500km가 채 안 돼요. 500km로 합시다. 500. 그러면 여기 두만강에서 제주도 요 정도가 해가지고 이게 해봐야 얼마?
삼천리다, 삼천리. 삼천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이꼴 4,000km입니다. 4,000km.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고려시대 때 서울은 이제 개경 아닙니까? 개성에서 죄를 지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삼천리 형벌을 받았어요. 일러서. 삼천리 형벌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삼천리면 어디예요? 여기서 삼천리면 될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삼천리 택도 없죠. 그럼 삼천리에서 어디 일본 거쳐서 어디 아메리카까지 귀향을 보내겠습니까? 이 시기 때. 아니면 중국으로 귀향을 보내겠다는 얘기야.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삼천리 형벌이다 그러면 부산으로 아니면 목포로 아니면 제주도로 귀향을 보낸다고 칩시다. 가정에서. 제주도 간다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삼천리를 만드는 거예요. 삥삥 돌아갑니다. 하루에 한 30km씩 해가지고 삥삥 돌아가서 그 다음에 삼천리를 만드는 거죠. 좀 불합리한 법 아닙니까? 왜 이랬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죄다 중국 법을 갖다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중국은 영토가 넓으니까 다이렉트로 가도 삼천리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천리 다이렉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삥삥 돌아가요. 죄인은 죄인지만은 죄인을 호소하는 나장들 있죠. 나장들은 무슨 또 벌을 받는 얘기죠. 호송하고 또 오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형벌의 종류는 5가지 형벌로서 각각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풍속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풍속에 상장제례가 있습니다. 장례 치르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의례입니다. 국가에서는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해라 권장합니다. 여기서 유교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근검 전략해야 합니다.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검소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는 안 따라요. 토착신앙 더하기 불교 더하기 도교 의식에 따라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고려시대 때 뒤에 이제 그 여성의 지위 제사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이거 봅시다. 고려시대 때는 자녀 균분 상속이에요. 재산. 똑같이 n분의 1로 나눕니다. 아들, 딸. 그래서 제사도 장남이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자녀 윤회 봉사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장례 치를 때 재산을 똑같이 분배받았기 때문에 객출을 해. 10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그 돈을 절에다 갖다 줘. 스님이 제사 지내고 그 돈 가지고 장례 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좀 검소하게 해라. 근데 말을 안 따랐습니다. 따르진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제 이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상장제례가 행해집니까? 라면은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근검 전략을 강조하거든요. 그걸 조선시대 때 유교적 경제관 또는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거는 쓰는 경제관이야 아니면 아끼는 경제관이야. 아끼는 경제관입니다. 되도록이면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경제관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불교 행사로서는 연등에 8관회가 있잖아요. 연등에는 음력 1월 보름, 나중에 2월 보름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4월 초파일이에요. 전국적인 불교 행사고요. 연등에는 음력 8관회는 음력 10월과 11월 보름에 합니다. 서경과 개경에서 각각 10월, 11월 보름에 하고 있죠. 1년에 2번 합니다. 이 8관회는 도교와 토착신앙과 불교가 짬뽕 된 건데 여기서는 국가 왕실의 안녕과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는 일종의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요. 8관에는. 그리고 8관회 때는 외국의 사신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명절은 지금의 명절 거의 비슷하죠. 설날, 또 삼린날, 단오, 유두, 추석, 그리고 단오 때는 벽구라든가 근의 씨름을 즐겼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있죠. 뭐예요? 씨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외에 전통 무예, 수바퀴가 있습니다. 택견이죠, 택견. 태권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택견이라고 있어요. 그죠? 택견, 수바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숙종 때 평양에 기자사당인 숭인전을 세워서 국가가 제사를 지냅니다.
단군 사당은 조선시대에 가서 지어집니다. 단군 사당을 숭령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풍속들까지 고려사회 풍습에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혼인과 여성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 말이죠.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몇 세기냐 그럼 몇 세기예요? 17세기입니다. 17세기 이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닙니까? 이후. 왜 17세기를 기점으로 하냐면 17세기 때에 주자 있죠, 주자. 중국 남송래 때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희예요, 주희. 주자가 그 주희라는 사람이 집에서 해야 할 의례 행사에 대해서 써놓은 책, 그 책을 뭐라고 그래요? 주자가리라고 그래요. 이게 뿌리를 내린 것이 17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서 16세기까지 여성의 지위라든가 재산 상속 문제하고요. 17세기 이후에 그런 문제를 나눠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 모습하고 이때 모습이 달라요. 제일 먼저 가족제도부터 봅시다.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계, 모계.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로 바뀌어요. 가부장적 가족제도입니다. 가부장입니다. 가부장. 집에서 장은 아버지예요. 이런 가족제도 속에서 바로 아버지 성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중. 같은 혈족지에 사는 거죠. 이 형성이 됩니다. 또는 문중 대신 뭐라고 돼요? 집성촌이죠. 집성촌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가 편찬이 돼요? 족보가 편찬돼요. 그 족보에는 어머니 혈통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혈통만 들어가죠. 그렇죠? 또 딸들은 족보에 누락을 시켜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성의 지위도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남녀 평등해요. 가정 내에서. 근데 17세기 이후는 남존여비입니다. 자, 재산. 자녀 균문 상속에서 장자 중심 상속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자녀 윤회 봉사에서 장자 봉사로 갑니다. 가묘를 두고 집에서 사찰에서 하지 않아요. 집에서 가묘를 두고 위패를 봉안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혼인. 남기 여가혼입니다. 이건 장가 간다는 건데 장인 집으로 간다는 거. 혼인하면. 근데 17세기 이후는 친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집 가는 겁니다. 혼인하면 여자가 남자지에 바로 가서 하는 거예요. 시집, 시댁집, 장가, 장인집 이런 거죠. 자, 호적에 출생순으로 기록합니다.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태어난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라 뭘로?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런 순으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야, 너네들 말이야. 너네 몇 남 몇 녀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녀 몇 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몇 남 몇 녀냐라고 입에 단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들. 그래서 그 부모는 또 그 부모한테 계속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그런 가족제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듣고 보고 교육을 받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남 몇 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습니다. A라는 집은 그래서 아들, 딸, 딸이다. 넷이 있고요. B라는 집은 딸, 아들 있습니다. 두 집 다 아들 둘, 딸 둘이에요. 근데 명칭은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은 A가 B한테 물었어. 야, 너네 몇 남 몇 녀냐면 이녀 뭐라고 그래? 이남이라고 그래야 돼. 태어난 순서대로. 맨 위에 누구냐 성별이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근데 B가 A한테 물을 때는 A 뭐라고 그래요? 이녀 이남이라고 그래? 이때는 이녀 이남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요? 이남 이녀다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저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몇 남 몇 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된 17세기 이후부터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호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면서 여자가 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례 풍습도 좀 차이가 있죠. 고려에서 16세기까지는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합니다. 근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화장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합니다만은 주로 매장을 주로 한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죽은 시신에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매장을 할 때 아무리나 매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명당 자리에다가 매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명당 자리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 묘자리 쟁탈전도 나옵니다. 그 묘자리 쟁탈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송 문제라고 그래. 그 조선시대 때 민사소송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산송 문제요. 묘자리 쟁탈전을 얘기를 합니다. 또 명당 얘기가 나왔다는 데서 이 시기 때 뭐도 유행했다? 풍수 지리설도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 때 가정 모습을 비교하면서 여성의 지위라든가 또는 뭐 제사 관계, 혼인 관계 이런 내용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뒤에 사료가 하나 있어요. 그 사료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뭐 분재기, 재산 나누는 기록입니다. 분재기라든가 또 재산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본 두 번째 사료입니다. 남녀, 즉 자녀 균분 상속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맨 밑에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는 요즘의 지위하고 비슷한 이런 모습이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의 지위에 비교해서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고려에서 16세기까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려시대 때 중세 사회사 내용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세 문화사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